공부의 시작은 언제나 교과서로 하는 것이다. 앞 동영상에서는 왜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했고, 이번 동영상에는 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 동영상에서 제가 짧게 얘기했죠. 제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서 수능 상위 0.2%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반드시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거 중요해 라고 말했을 때 그거 들어야죠. 그게 내신 대비 공부잖아요. 이건 과목에 상관없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들어야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들어.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과서를 봐도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듣죠.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저랑 같은 마을,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저랑 같은 마을에서 살던 저랑 동갑인 중학교 3학년 애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 같은 반이었던 그 한 마을에 살던 친구는 저에게 경쟁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저보다 공부를 잘하려고, 시험을 잘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애의 엄마가 어느 날 핀잔을 준 거죠. 야, 너는 그렇게 공부를 해도 발키리보다 공부를 못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애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발키리보다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뭔데? 있잖아, 발키리는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선생님 성명만 듣는다? 그럼 너도 그렇게 하지?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저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공부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쯤 그 이야기를 들었죠. 아, 내가 중3 때 그렇게 공부를 했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딴짓 하지 말고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잘 메모를 하면 교과서로 공부하는 공부의 효율이 확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해. 수업을 안 들어. 그러니까 교과서로 공부하는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모는 반드시 노트가 아닌 교과서로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하는 겁니다.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칠판에 막 적어주잖아요. 과목에 상관없어요. 칠판에 막 적어주잖아. 그럼 이 칠판에 적어주는 그 내용, 대부분의 내용이 다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노트에 따로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다 보면 교과서에는 없는데 선생님이 특별하게 해주는 그런 코멘트들이 있어요. 혹은 뭐 공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교과서 여백에다 이렇게 적는 거죠. 만약에 여백이 부족하면 포스트잇에다 써가지고 포스트잇에다 써서 교과서에 붙여놔요. 나는 학교 다니던 시절에 노트 필기를 안 했어요. 노트 필기를 안 하고 그냥 선생님 수업만 들었어. 난 노트 필기를 안 했어요. 이 이야기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지금 뭐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노트 필기를 하지 않고 어차피 칠판에 적어주는 내용 다 교과서에 적혀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것 중에 교과서에 없는 내용, 그거 그냥 교과서 여백에 적던지 혹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였어요. 근데 왜 노트가 아닌 교과서에 해야 하냐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인데, 교과서로 공부를 하다가 이거 내가 노트 필기 해놨는데? 그래서 노트 필기를 떠들어봐. 이거 뒤져보는데 못 찾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노트로 공부하다가 이거 교과서 어딘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뒤져봐. 못 찾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권으로 공부를 해요. 한 권으로. 그냥 다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다 때려박아. 그렇게 해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가끔 선생님마다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노트 필기를 검사하는 선생님들이 있죠. 노트 필기로 수행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노트 필기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노트 필기 하지 마세요. 노트 필기 하지 말고 교과서에다가 필요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습을 해야죠. 공부를 하면 쉬는 시간에 복습을 하던, 점심시간에 복습을 하던, 야자 시간에 복습을 하던, 그리고 집에서 복습을 하던 복습을 해야 하잖아요. 복습을 할 때 사람들은 그냥 책을 펼쳐놓고 읽어요. 막 읽어. 읽어보면 다 아는 것 같거든? 야,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함정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습하기 전에 반드시 백지에 내용을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뭐 배웠지? 예를 들어서 오늘 2차 방정식을 배웠어. 그러면 오늘 2차 방정식이 뭐 배웠더라? 이걸 적어보는 거예요. 혹은 뭐 2차 방정식이 하루에 끝나지 않잖아요. 며칠 동안 2차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2차 방정식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봐야지 할 때 2차 방정식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스스로 적어보는 거죠. 2차 방정식 뭐였더라? 적어보는 거죠. 근데 적다 보면 생각이 안 나. 이건 너무나 당연해. 사람은 누구나 그래. 적다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절대 그냥 눈으로 읽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아.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착각입니다.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것 같고 눈으로 보면 다 뻔한 내용이지. 근데 막상 시험 문제 보면 문제 못 푼다니까? 왜냐면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 막상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니까? 막상 백지에 적어보면 못 적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하기 전에 백지에 적어보는 겁니다. 혹은 말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말로 설명을 해봐야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 예전 동영상 중에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은 공부를 할 때는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봤으면 반드시 적어봐야 돼요. 반드시 적어봐야 됩니다. 말로 설명하든지 종이에 적어보든지 반드시 적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복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 증명을 반드시 익힌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의 증명을 익히지 않아요. 이건 과목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삼별초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삼별초가 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붕당정치를 배웠어. 그럼 붕당정치가 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탕평책을 배웠어. 그럼 탕평책이 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용어도 모르고 공부를 해.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 시험 문제에서 삼별초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 말 뜻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서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건 과목에 상관없어요. 기본적인 용어, 그 단원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용어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과학에서도 정리, 법칙, 공식 같은 거 있죠. 물론 뭐 사회 쪽에서도 경제 쪽에서도 수요 공급 곡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 기본적인 용어나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증명 또는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걸 모르고 그냥 쑥 읽고 이거 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네, 그 뻔한 내용이지 그러고 넘어가. 그러면 나중에 시험을 못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익혀야 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백지에 적어봐야 합니다. 백지에 적는데 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을 수 있어. 내가 증명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제를 안 풀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예제는 뭐냐면 실제로 예제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엄청 쉬운 문제 있어요. 엄청 쉬운데 밑에 풀이가 적혀 있는 문제. 그게 예제입니다. 이거는 뭐 개념원래 같은 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가 쉽고 밑에 풀이가 적혀 있는 문제. 그게 예제인데 제가 교과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문제가 예제예요. 다른 건 안 풀어도 예제는 반드시 풀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제는 거들떠도 안 봐. 왜 그러냐면 너무 쉬우니까.
자, 예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예제를 제가 읽어봐요. 문제를 읽어봐. 내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겠어. 그러면 풀이를 손으로 가지고 백지에다가 풀이를 적어봐요. 백지에다 풀이를 적고 내가 적은 풀이와 책에 있는 풀이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목표는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커맨드까지 똑같이. 양변을 제곱하면, 양변에 A를 더하면, 이런 식으로 커맨드까지 똑같아야 돼요. 커맨드까지. 현실적으로 한 글자도 안 틀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글자도 안 틀리는 것을 목표로 코멘트까지 똑같은지, 책에 있는 풀이와 나의 풀이가 코멘트까지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제에 있는 그 풀이를 코멘트까지 똑같이 익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코멘트까지 똑같이. 한 글자도 안 틀리는 것을 목표로. 자, 만약에 내가 예제를 읽었는데, 이거 어떻게 푸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럼 밑에 있는 해설을 읽어봐요. 물론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하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잠깐은 고민해봐요. 한 1, 2분 정도는 고민해봐요. 이걸 어떻게 풀지? 모르겠네. 그럼 밑에 있는 풀이를 봐요. 풀이를 눈으로 봐.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익힌 다음에 손으로 그 풀이를 가려요. 그리고 백지에 그 풀이를 적어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적은 풀이와 예제에 있는 풀이가 똑같은지, 커멘트까지 똑같은지, 한 글자도 안 틀리는 것을 목표로. 현실에서는 한 글자도 안 틀릴 수는 없지만 한 글자도 안 틀리는 것을 목표로 그 풀이를 똑같이 적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람들은 예제가 너무 쉬워서 거들떠도 안 보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서술형 주관식 문제풀이 연습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수리논술 연습이 됩니다. 이런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풀이를 어떻게 적는지를 몰라서 서술형 주관식이 틀려요. 서술형 주관식에서 감점을 받아요. 그리고 이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수리논술 공부를 돈을 줘서 따로 배운다니까? 수리논술 공부 돈 주고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예제만 똑같이 적어서 반복해서 적으면 돼요. 똑같이 반복해서 적으면 돼요. 자, 앞에서 그랬죠. 교과서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 내가 그것으로 보라고 그래도 그 뻔한 얘기하면서 거들떠도 안 봐. 아니에요. 교과서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교과서 반복해서 봐야 돼요. 사람들한테 정의, 증명 반드시 익혀라. 예제 반드시 풀어라라고 내가 엄청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도 안 봐. 그냥 쑥 보고 뭐 뻔한 거는 내가 아는 내용이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 근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차 방정식을 배운다면 2차 방정식의 정의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전형적인 예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의 예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문제 있죠. 그 전형적인 문제를 스스로 적고 그 문제의 풀이를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있죠. 그 전형적인 예를 스스로 적고 그걸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당연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그거 적을 수 있어야 하고 그거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의 풀이도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고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문제집을 막 열심히 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막 풀면 이제 문제의 형태가 조금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문제처럼 느껴져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문제는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보여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는데 속는 셈 치고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위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요. 당연히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당연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고 실망하지 말고 또 보는 거야. 지난주에 2차 방정식 봤어? 그럼 일주일 지났으면 2차 방정식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방정식 또 보는 거야. 백지에 적어봐. 2차 방정식 뭐였지? 2차 방정식의 정의가 뭐지? 2차 방정식의 전형적인 예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봐. 근해 공식이 뭐였지? 근해 공식의 유도는 어떻게 하지? 막히면, 아니, 이렇게 이게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단원 전체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건 아는구나, 이건 모르는구나가 드러나. 그래서 모르는 부분, 막히는 부분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걸 몇 번 하냐면 5번에서 10번 해요. 5번에서 10번.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5번에서 10번인데 정확하게는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 교과서가 시시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교과서가 시시해질 때까지. 자, 첫 번째는 교과서가 손에 익어야 돼요. 교과서가 손에 익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즉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뭐였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어디 있는지 내가 원하는 위치를 즉시 찾을 수 있어야 돼. 붕당 정치가 뭐였지? 그러면 역사책에서 붕당 정치에 해당하는 위치를 내가 즉시 찾을 수 있어야 돼. 수요 궁극 곡선이 뭐였지? 그러면 수요 궁극 곡선의 위치를 내가 즉시 찾을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로 교과서가 내 손에 익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즉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교과서가 내 손에 익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시시해져야 돼요. 시시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보는 즉시 어떻게 풀어야 할지 풀이를 떠올려야 돼요. 고민하면 안 돼. 이 문제 내가 예전에 풀었는데 당연히 예전에 풀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단 말이죠. 예전에 풀었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어떻게 풀었지? 맞다. 이렇게 푸는구나. 이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즉시, 문제를 읽는 즉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그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뭐 5번 이내에도 시시한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고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10번 정도 반복해야 시시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가 시시해질 정도가 되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90점 넘게 시험 내신 성적이 나와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시시하면.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단원 하나를 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하고 단원을 정하면 2차 방정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증명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내심, 삼각형의 내심, 외심 있잖아요. 그럼 저는 삼각형의 내심 성질 다 적을 수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때도 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삼각형의 내심, 그럼 내심 처음부터 끝까지 성질 다 적고 증명도 다 할 수 있었어요. 삼각형의 외심, 성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고 증명도 다 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 상태가 되는 거는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지 않고 교과서를 계속 반복해야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를 열심히 풀어. 문제를 푸느라고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에 투자를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유형이 조금만 바뀌면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고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가 예전에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시험 문제 틀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과서가 시시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면 중학교는 90점은 충분히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한 60점에서 70점 정도는 충분히 넘게 나와요. 놀랍게도 수능도 60점, 70점이 나와요. 수능도. 이 상태가 되면 수능도 60점, 70점 충분히 나와요. 교과서만 가지고 달성 가능한 실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내신이 50점도 안 됐는데 교과서는 시시하다고 안 봐. 교과서는 뻔하다고 안 봐.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안 늘지.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못 풀지. 형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문제를 못 풀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그러고 못 풀지. 그리고 이게 시시해지면 다른 책을 보는 겁니다. 뭐 어떤 책에는 상관없어요. 개념원리를 봐도 좋고, 개념원리 RPM을 봐도 좋고, 개념전을 봐도 좋고, 스탠을 봐도 좋고,
정석을 봐도 좋고 어떤 책을 봐도 좋아요. 다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책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일품 이런 책들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책은 보지 않는 게 좋고 그냥 평범한 문제집을 보는 거예요. 그 문제집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봐요. 언제까지? 그 문제집이 시시해질 때까지. 문제집이 손에 익고 이 내용 여기 있었지 내가 즉시 펼쳐볼 수 있을 때까지 문제집이 손에 익고 그리고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시시해질 때까지 그걸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뭐 끼케야 한 문제 정도 틀리고 그 정도 거의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면 내신 80점이 넘고 수능도 80점이 넘습니다. 2등급까지는 나와요. 그 정도만 가지고. 그래서 책 2권 가지고 교과서와 시중 문제집 하나 이 책 2권 가지고 수능 2등급 달성이 가능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문제를 많이 풀면 수학 문제를 더 잘 풀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초적인 실력도 달성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문제 푼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그냥 한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손에 익을 때까지. 그 문제집이 시시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 이제 문제집도 시시해. 혹은 내가 수능에서 뭐 90점 정도, 80점에서 90점 사이를 지속적으로 나와.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이 정도 상태가 되면 그때서야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어려운 문제집을 풀고 그때서야 수능 4점짜리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능 성적이 80점에서 90점 사이가 대략 85점 정도가 꾸준히 유지되지 않는 상태라면 반드시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내 손에 익을 때까지. 교과서가 시시해질 때까지. 그리고 교과서가 시시하면 문제집을 반복해서 보세요. 제가 수학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생각해봐요. 이 정도 교과서를 반복해서 보면,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했던 그 교재 있잖아요. 그거를 이 정도 수준으로 반복해서 보면, 어지간한 문제는 그냥 보는 즉시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수능 수학이 상위 0.2%가 나온 거예요. 의외로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수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고득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공부해야겠지만 80점에서 2등급이 목표인 사람까지는 교과서만 가지고도, 그리고 교과서와 다른 교재 한 과목만 가지고도 2등급이 목표인 사람은 충분히 꾸준히 공부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단 책 2권으로 가능해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수능 공부한다고 막 책 이만큼 막 100권 정도 문제집 열심히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단 2권만으로 했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뭐 2권만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설명은 단 2권으로 했죠.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 3권 정도 봤어요. 3권 정도. 3권? 3권? 4권? 이 정도 봤어요. 그걸로 저는 수학 공부 끝났어요. 3권, 4권. 이만큼 보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놀랍게도 교과서 위주의 공부가 문제집보다 공부의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교과서와 다른 문제집 이 2권을 10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수학 문제집 막 수십 권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뭐가 더 짧을까요? 이게 훨씬 짧아요.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문제집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것보다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똑같은 시간 투자해도 수학 실력이 더 많이 향상되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교과서로 공부하십시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세요. 제가 강사 초창기 때는 진짜로 수업을 교과서로 했어요. 그때는 좀 순진했지.
근데 교과서로 공부하니까 학생들이 내 수업을 안 듣더라고. 그때서야 깨달았죠. 아, 교과서로 공부하면 내가 밥을 굶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죠.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지금 수업은 문제집으로 하고 있지만 반드시 교과서 봐라. 교과서가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봐라.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너희들에게 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교과서를 반복해서 봐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정말 공부의 시작은 과목에 상관없이 언제나 교과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습니다. 마칠게요.